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이번 주에 준비해드린 영화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입니다.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있고요. 74회 골든글로브에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제목을 듣고 뭐가 먼저 생각이 드시나요? 축구? 박지성? 저도 사실 맨체스터가 영국에 있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요. 정확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매우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첫인상은 여운이 무척 깊다는 거였습니다. 우선 해피엔딩보다는 좀 슬픈 엔딩 쪽이 훨씬 더 여운을 깊게 가져가기가 쉽고, 혹은 이야기 다음이 더 궁금해지는 얘기들은 다음이 좀 궁금해지니까 여운을 깊게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의 감정에 깊게 접속했던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극장 밖을 나서서까지 그 감정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그러니까 인물의 감정에 얼만큼 깊게 들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기계처럼 무기력한 생활을 반복하던 리 챈들러는 형 조 챈들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맨체스터로 돌아갑니다. 형의 장례 수습을 하러 잠시 들른다고 생각했는데 유일한 혈육이나 마찬가지인 조카 패드릭의 후견인을 맡아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리 챈들러는 고향이지만 왠지 마을 밖 겉돌고 있습니다. 형의 장례 준비를 하면서 챈들러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조카의 미래를 위해 고향에 머무는 것과 다시 마을을 떠나는 것, 과연 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상실감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주로 이제 쓸쓸한 정서들을 담아내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제 쓸쓸하다, 황폐하다, 고갈돼 있다 이런 단어들을 쓸 때는 글로 쓰기는 그냥 쓸쓸하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영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네스 로너건 감독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심리를 그려내는 데 굉장히 탁월한 감독이죠. 이 영화는 원래 맷 데이먼이 주연과 연출을 맡으려고 했던 영화고요. 맷 데이먼이 들고 온 아이디어는 보스턴에 사는 한 남자가 있는데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야기라는 게 전체 이제 시놉시스였거든요. 이 시놉시스를 받아서 케네스 로너건 감독이 처음으로 이제 구상한 첫 장면이 뭐냐면, 눈을 치우고 있는 남자가 있다. 이후에 이제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어딘가로 떠난다. 이런 식으로 첫 장면을 그렸거든요. 이 앞에 얘기했던 시놉과 케네스 로너건의 첫 장면의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첫 장면은 서사죠. 통 이야기인 거고, 케네스 로너건 감독식으로 얘기했던 거는 이걸 어떻게 그릴까, 그림으로 만들까, 장면으로 만들까입니다. 이 영화가 쓸쓸한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하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그림으로 만들까, 장면을 만들까를 매우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게 이제 심리를 그려내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상처가 어떻게 아무는지에 대한 영화는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 볼 때마다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상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아무는 건가? 다그치지 않고 지켜봐주는 쪽의 영화에 가깝고요. 그리고 상처를 대면한 인간의 어떤 감정, 표정, 상태, 이런 거에 훨씬 더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영화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최대한 좀 오래, 디테일하게 이런 장면들이나 상황들을 깔아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섬세함 혹은 감정을 그려내는 그림, 정물화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리 챈들러라는 인물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인물을 딱 접했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억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는 남자처럼 나오거든요. 단순히 그냥 삶을 포기한 남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 때문인데요.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라기보다는 크게 참고 있는, 억지로 참고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약하면 이 영화 자체는, 이 영화 전체는 이 트라우마를 이 사람이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조카를 만나러 가서 이제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는 조카를 만나러 간 장면이 있는데, 아이스하키 코치가 말을 하죠. So that's Lee Chandler. 관객은 당연히 궁금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사연이 있는 거구나.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면 이 인물은 무기력함을 연기하고 있었던 거고, 뭐랄까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사람,
전반적인 정서가 제가 쓸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상실감, 쓸쓸함이라고 하면 비워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리챈들러라는 인물의 감정은 가득 차 있어요. 터지기 직전인 거죠.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걸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억누르고 있는 거고 그 억누른 장치가 무기력한 표정 혹은 무표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기억을 그리고 있는 독특한 구성에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징적인 연출이 한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억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회상씬이라고 하죠. 플래시백을 할 때는 설명을 해주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 영화에서의 플래시백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뜬금없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을 만큼 갑자기 불쑥불쑥 등장을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기억을 떠올리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억이 갑자기 불쑥불쑥 치고 들어온 장면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병원 수속 끝나고 조카 만나러 가는 길에서는 갑자기 조카와 함께 했던 좋았던 시간에 가요. 조카를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억이 떠올랐을 거고요. 사실 이게 일관성도 없고 맥락도 없어요. 근데 그 일관성 없고 맥락 없음이 이 영화의 맥락이고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좀 슬픈 화면들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갑자기 좀 행복했던 날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런 기억을 마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상처가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살아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장치로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을 장식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 고향에서 갖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기억,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일부러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서사를 만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응시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슬픈 그리고 쓸쓸한 정서의 영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챈들러라는 캐릭터처럼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버티고 있는, 오늘 견디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은 희망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연출 중에 하나는 우선 음악의 사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클래식 음악이 등장할 때는 주변의 사운드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그냥 음악만 나와요. 그 음악을 배치하는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이냐라고 하면 주로 사건이 빨리 넘어가거나 아니면 리챈들러의 감정이 폭발 직전일 때 그런 연출들을 사용하거든요. 일단은 저렇게 슬픈 아니면 뭐 이렇게 폭발 직전의 감정에서 저렇게 예쁜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깐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면 이명이 들리는 것처럼 완전 먹먹해지는 그게 그 클래식 음악으로 대체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My heart was broken. But I know yours is broken too. No, you don't understand. There's nothing It's there. not true. 그런 식의 주인공의 굉장히 슬픈 아니면 바닥을 치고 있는 감정과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 아름다운 음악을 배치시키는 게 일부러 이제 거꾸로 배치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인물의 심리를 그리는 영화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인물의 심리를 공간에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인물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간에 아름답고 그냥 평화로운 그 맨체스터의 풍광을 보여줘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너무 잔인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충돌들,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 감정과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 혹은 아름다운 음악들의 충돌들이 이 사람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그 감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배우들의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배우들의 연기가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영화입니다. 케이시 애플렉이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아마 유력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이기도 하고, 클로즈업이나 커팅이 되게 많지 않거든요. 한 발 떨어져서 인물들을 관찰해주는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당하는 대상인 그 인물은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리챈들러 역할을 맡은 케이시 애플렉의 연기는 뭐랄까요, 되게 머뭇거리는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은 특정 표정이나 정확하게 지시되는 감정이 아니라 뭔가 뉘앙스를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 뉘앙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떨 거라고 추측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근데 그 뉘앙스나 호흡을 만들어 나가는 그 몸짓이나 아니면 되게 머뭇거리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케네스 로너건 감독은 유독 투샷을 자주 쓰는 감독이거든요. 일부러 인물을 투샷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 감독의 성향이 뭐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서 두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해주는 숏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 리챈들러라는 인물이 투샷에 등장을 했을 때 절대 사람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항상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두고 있거든요. 얼굴을 돌리고 있다든지. 근데 유일하게 조카를 마주했을 때만 가끔씩 이제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That's fine with me. Ah, Dad.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구는 시선을 마주치고 누구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이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지 불안감, 뭐 초조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의 이런 표현들은 케이시 애플렉이라는 배우의 어떤 내공, 연기력으로 다 채워진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또 한편 재밌는 거는 이 루카스 헤지스라는 아역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조카 패트릭 역을 맡은 배우의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조카 패트릭도 어떻게 보면 삼촌과 같이 상처를 받아들이고 상처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캐릭터잖아요. 사실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면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영화에서 상당 부분의 유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분 좋아지는 장면들에 많이 등장을 해요. 연기력 측면에서도 존재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투샷에서 이 배우가 밀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배우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고요. All my friends are here. I got 2 girlfriends and I'm in a band. You're a janitor and Quincy.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 같죠. 실은 두 사람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과거의 얘기인 거고 실제로는 조카와 삼촌의 얘기인데 전 부인 이름이 랜디죠. 랜디 미셀 윌리엄스가 맡은 랜디 캐릭터가 계속 종종 등장을 해요. 근데 등장할 때마다 그 리챈들러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영화 전반은 감정을 절대 드러내진 않아요. 웬만하면 톤을 죽이고 억누르려고 하는 연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음껏 발산하는 연기를 하시는 게 이 랜디 역의 미셀 윌리엄스고요. You want to keep it down, you f***ing morons? My kids are sleeping. I said a lot of terrible things to you. My heart was broken, and I know yours is broken too. No, you don't understand. There's nothing there. Not true. 물론 미셀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 하기도 하고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억눌러 왔던 것들이 어떤 아픔인지가 충분히 짐작 가능할 정도. 앞뒤 맥락 다 빼고 그 장면만 보여줘도 저 사람들 정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의 연기가 굉장히 호연이죠. 이 영화 중반 1시간쯤 되면 이 리가 이 마을에서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기억이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 중간에 화면을 분기로 해서 영화의 앞과 뒤가 달라지는데요. 사실 영화 연출 자체의 톤, 감독이 그 풍경을 잡아내는 방식이나 인물을 잡아내는 방식이 달라지진 않아요. 항상 일관된데 우리가 보는 시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정보를 몰랐을 때 리의 무표정이라는 정보를 볼 때의 느낌과 그 정보를 다 알고 나서 리의 무표정 그리고 그 무표정과 배치되는 어떤 되게 아름다운 풍광들을 볼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이 영화에서 유일하자 처음으로 이제 꿈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꿈이 굉장히 섬뜩하고 잔인한 장면처럼 나오잖아요. 이 꿈 속에 나오는 어떤 섬뜩한 순간, 지옥이라는 어떤 형태가 그날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에 리챈들라는 인물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꿈은 프로드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케네스 로너건이라는 감독이 차용을 해온 거고요. 이 영화는 저는 한 번 보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두 번, 세 번 봐도 좋을 영화긴 하지만 처음에 봤을 때 남는 긴 여운을 좀 오래 간직하고 싶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꺼내서 보시면 다시 한번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6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80점입니다.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성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